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 신년 특집 무기고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뭐 화장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다른 방송이 있어서 거기서 메이크업을 해줬거든요. 이게 겸사겸사 해가지고 좀 지우기 아까워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오늘 무기고는 보병 전투차. 네. 얼마 전 미국이 드디어 보병 전투차를 우크라이나에 공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지난 5일이었죠. 이번 지원 결정에 따라서요, 미국은 브래들리 장갑차를, 독일은 마더 장갑차를 각각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방침입니다. 미국과 독일 양국은요, 이번 성명서에서 우크라이나에 지원될 장갑차의 규모를 적시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복수의 미 당국자는 브래들리 장갑차의 경우 50여 대가 지원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또한 로이터 통신은요, 미국의 이번 장갑차 제공은 6일날 공식 발표된 우크라이나에 대한 28억 달러, 하나같이 한 3조 5,700억이라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이런 규모의 추가 무기 지원의 일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번 지원에는요, 우크라이나가 그동안 그렇게 주구장창 요구했던 미국의 M1 에이브람스 전차는 역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요번에 그 브래들리 보병 전투차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거에 대해서 국내 일부 언론에서는요, 브래들리를 경량 전차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제발 이러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왜 브래들리가 경량 전차가 아닌지 한번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탄생 배경부터 알아볼까요? 네, 이 브래들리 보병 전투차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요, 필히 병력송 장갑차 APC를 먼저 설명해야 됩니다. 이 APC라는 건 아모드 퍼스넬 캐리어 이런 뜻인데, 이 병력 수송용 장갑차와 보병은요,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 전차가 강력한 방어력과 화력 그리고 기동력을 지니고 있다고 해도요, 적 보병의 휴대용 대전차 로켓이나 대전차 미사일 그리고 대전차 지뢰, 최악의 경우에는 대형 폭탄을 휴대하고 전차 밑으로 뛰어드는 그런 자살 폭탄 공격 같은 거에는 어이없이 전차가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전차 부대가 진격을 해서 적의 방어선을 무너뜨릴 때 만약에 보병이 전차를 지원해 주지 않으면요, 전차 부대의 배후가 적에 의해서 차단돼 버릴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병 입장에서 보면, 보병은 전차의 지원을 받지 못하면요, 적의 방어 화력에 의해 작전에 크나큰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현대 지상전에서 보병과 전차의 관계는요,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기 힘든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죠. 보병과 전차가 함께 행동하자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바로 뭐냐? 인간과 기계 사이에 생기는 속도의 차이죠. 아무래도 여러분들, 보병이 전차를 발로 쫓아가기는 힘들죠. 그렇죠? 걸어서 혹은 뛰어서. 그렇다고 전차의 전진 속도를 보병의 행군 속도에다 맞추게 되면 현대전의 생명의 속전속결은 포기해버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병들이 차량에 탑승해서 전차와 함께 신속하게 이동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 바로 Mechanized Infantry, 즉 기계화 보병이죠. 이 초기의 기계화 보병 부대는요, 평범한 군용 트럭에 탑승해서 이동했습니다. 아니면 뭐냐, 우리가 이제 2차 대전 뭐 기록 필름이나 영화에 보면 이제 전차 위에 이제 보병들이 잔뜩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가는 게 보통이었어요. 근데 이것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트럭은요, 전차처럼 험한 지형을 이동하기 힘들 뿐더러 또 뭐냐, 방어력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트럭도 좀 올바른 대안은 아니었고, 그 다음에 전차 위에 타면 되지 않냐. 근데 이게 만약에 전차에 탔는데 그 전차가 대전차 공격을 받으면 이 위에 있는 보병들도 피해를 그대로 뒤집어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등장한 것이 뭐냐? 기계화 보병을 수송하기 위한 전용 장갑차, 즉 병력 수송 장갑차 APC입니다. 그러니까 적의 총탄이나 포탄 파편을 막기 위한 어느 정도의 장갑 방어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트럭이나 차량보다는 험한 지형에서 훨씬 쉽게 기동할 수 있는 이런 컨셉의 차량이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 나온 게 언제냐? 이게 2차 대전이에요. 이제 미국의 M3 하프트랙이나 독일의 뭐 하노머그 장갑차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나서 5, 60년대까지 거의 모든 나라의 기계화 보병 부대를 위한 수송수단으로 이 APC가 사용이 됩니다. 미군이 사용한 APC는 뭐가 있었을까요? 예, 전후 서방 세계에서요, 가장 성공한 APC는 APC의 교과서라고 불릴 만한 굉장히 저렴한 M113이라는
APC였습니다. 이게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작고 가벼웠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도 간단했었어요. 그래서 많은 병력을 실을 수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제조 비용까지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M113은요, 보병을 적의 총탄과 파편으로부터 보호하면서 전차와 함께 기동하다가 필요할 때 내려놓는 전선의 택시 역할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이상적인 차량이었어요. 그래서 60년대 초반에 이 M113이 처음 등장하자마자 미국과 유럽, 아시아 여러 나라에 보급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무려 7만 5천 대 이상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 약 40여 국에서 아주 애용된 그런 베스트셀러 장갑차였죠. 이 M113이 처음으로 실전에 투입된 게 어디냐면 베트남이었어요. 이 베트남전에서 뭐 잘 활용을 했는데 약점 또한 여지없이 드러났습니다. 그 약점이란 게 뭐냐? 이 M113은 병력을 실어나르는 역할엔 더없이 충실하게 설계가 됐어요. 근데 이 이외의 임무는 거의 고려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M113 초기형 경우는요, 무장이라고는 위에 있는 기관총 한 자루예요. 그나마도 차체 외부에 장착되어 있어가지고 이걸 사격하려고 하면은 승무원이 몸을 밖으로 내밀어서 사격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관총 쏘려면은 적의 사격에 이 승무원도 고스란히 노출돼야 되죠. 그런데 이 베트남전에서는요, APC인 M113이 직접 전투에 돌입해야 할 경우도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또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베트공들의 기습에 대비해서 강한 화력도 절실하게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 전차의 엄호를 받는 상황이라고 해도 실제로 APC도 어느 정도의 전투력을 지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 드러난 거죠. 그래서 베트남에서는요, 아쉬운 대로 M113의 기관총에다가 방탄판을 둘러서 간이 포탑을 만들거나 혹은 보다 강력한 화력의 12.7mm 중기관총을 탑재해서 싸웠어요. 심지어 76.2mm 전차 포탑을 이 위에다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베트남전을 계기로 미군은요,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기계화 보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APC와 전차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강력한 무장을 갖춘 수송뿐 아니라 본격적인 전투 능력까지 갖춘 장갑차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었죠. 바로 보병 전투차, Infantry Fighting Vehicle, 즉 IFV, 혹은 이게 MICV라고 하거든요. 이게 Mechanized Infantry Combat Vehicle이라고. 아무튼 이런 개념이 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브래들리가 생기는 건가요? 네, 그 사실 이 미국의 IFV 개발은요, 베트남 전쟁 이전인 63년부터 시작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M113이 나름 성공을 하니까 큰 진전을 보고 있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 베트남 전쟁 때문에 이게 굉장히 막대한 전쟁 비용이 소모됐었거든요. 이때 요 당시에, 그러니까 60년대 중반 이후에. 그러니까 신형 장갑차를 개발할 예산을 제대로 할당받지 못해가지고 이 개발이 지지부진한 상태였었어요.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베트남전에서 낭패를 겪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개발의 가속도가 붙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다른 나라의 IFV 개발이 의외로 빨리 진행된 데 대한 불안감도 한몫을 했어요. 특히 1960년대 말엽에 소련이 개발한 BMP-1은요, 보병 수정용 장갑차의 무장치고는 놀랄 만큼 대구경인 73mm 포를 탑재하고 있었어요. 여기에다가 대전차 미사일까지 탑재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서방 각국에서 큰 불안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같은 서방 국가인 서독은요, 20mm 기관포를 장착한 우수한 IFV 말더를 재빨리 실용화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 선두주자로 부각하죠. 이런 상황에서 미군요, 급히 1972년에 M113의 개발 담당 메이커인 FMC에 제출된 보병 전투차 계획안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이 차량은요, 승무원 3명, 탑승 인원 9명, 무장은 기관포를 장착한 1인용 포탑과 6개의 라이플 포트가 기본 요구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개발된 시험 제작 차량은요, 주행장치 성능 미비로 고장이 빈발했어요. 더욱이 중요한 게 뭐였냐? 가격이, 그러니까 M113의 가장 큰 메리트가 가격이었잖아요. 근데 이 보병 전투차는 예산을 이렇게 뽑아보니까 M113보다 대당 4배가 더 비싸요. 게다가 내부의 설계 문제로 인해서 차장의 시야가 좁아지는 단점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1971년에 요거하고는 또 별도로 진행되던 장갑 정찰 차량 개발 계획이 있었거든요. 이거하고 막 컨셉이 막 섞여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 혼란이 가중돼 버렸죠. 아무튼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M113을 개량한 XM765하고
완전히 새로 제작된 XM723 등 여러 가지 차량이 16년에 걸쳐 개발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1978년이 돼서야 이 중에 XM723의 개량형이 육군에 낙점을 받죠. 그래서 현재와 같은 형태인 2인용 포탑을 탑재한 M2 보병 전투차, 그 다음에 M3 기병 전투차로 완성이 됩니다. 보병 전투차는 알겠는데 네. 기병 전투차는 기병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병 전투차는 미국 특유의 표현이에요. 서부 개척 시대에 미국의 기병이 정찰 및 전투에서 활약을 했잖아. 그래서 기병이라는 이름을 빌린 거야, 카발리. 그러니까 정확히는 뭐냐면 정찰 장갑차예요. 아무튼 이 신형 장갑차가 제식화된 것은 1979년 12월이었습니다. 처음에는 M2는 보병 출신인 오마 브래들리 장군의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M3는 기병 출신인 제이콥 디버스 장군의 이름을 쓰기로 했었는데 근데 두 차량 보니까 그렇게 뭐 차이가 많이 안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브래들리로 통합시켜버려요. 그리고 81년 5월에 최초의 양산 차량이 실전 부대에 인도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네. 브래들리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먼저 차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M113처럼 장갑판을요 대부분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알루미늄하고 아연, 마그네슘 같은 걸 이렇게 혼합해서 만드는데 근데 그 구조는 좀 달라요. 이 브래들리는요 M113하고는 달리 이 두 겹의 장갑판 사이에 빈 공간을 만든 이른바 스페이스드 라미네이트 아머, 즉 중공 장갑을 사용합니다. 또 왜 이렇게 했냐? 소련제 RPG-7 같은 이런 그 대전차 로켓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RPG 같은 거는 고온의 폭발 가스압을 한 점에 집중시켜서 장갑을 녹여버리는 성형 자격탄, 이른바 히트탄이거든요. 근데 이 가운데의 빈 공간이요 고압 고온 가스를 한번 약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공 장갑을 썼습니다. 일반적으로 M2A0로 알려진 초기형 브래들리는요 길이가 6.45m, 폭은 3.2m, 높이는 2.79m 정도인 크기였어요. 그 다음에 전투 중량은 22.7톤이었습니다. 이것은 M113의 2배에 달하는 수치였어요. 차량에는요 포수, 차장, 조종수 등 차량을 움직이는 3명이 기본적으로 탑승했고요. 그 다음에 승차 보병의 경우에는 M2는 6명이 탑승했습니다. 하지만 이 M3 기병 차량, 이 M3는요 정찰이 주 임무이기 때문에 하차 정찰과 토우의 재장전을 위한 2명의 전투병력이 탑승했습니다. 무장으로는 M240 7.62mm 기관총하고요 M242 25mm 체인건 그리고 토우 대전차 미사일 2발이 사용됐습니다. 특히 이 브래들리의 주포인 25mm M242 무시마스터 기관포는요 이게 체인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동 모터로 회전하는 체인을 이용해서 탄약의 장전 및 탄피 배출을 수행하는 그런 기관포였어요. 발사 속도는요 이제 단발로 탕탕 이렇게 쏠 수도 있고 분당 100에서 200발까지 쏠 수도 있었습니다. 이게 신뢰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아주 우수한 기관포였는데요. 특히 이게 불발탄을요 강제적으로 배출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신뢰성이 높았죠. 그 다음에 이 토우 대전차 미사일이 이제 탑재가 됐는데 이게 토우 대전차 미사일 탑재될 때만 하더라도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은 보병 전투차에다가 대전차 미사일 달아서 보병 전투차를 대전차 전투에도 밀어넣는다 이런 비판이 있었어요. 근데 이 비판이 무색하게 이 토우 전차의 탑재는 신의 한 수였습니다. 왜냐? 이 토우 미사일은요 걸프전 당시 적 기계화 부대와의 갑작스러운 조우 당시에 굉장히 유용하게 썼어요. 또 하나 이라크전에서도요 시가지 전투에서 적 벙커를 파괴하는데 아주 큰 활약을 했습니다. 사실 이 정도 무장은요 처음 이게 나왔을 당시에는 엄청나게 센 무장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현재 수준에서는 뭐 현재 수준에 있는 모든 뭐 IFV는 다 이 정도고 이런 평균이 그러니까 지극히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IFV는 무조건 IFV예요. 근데 이게 어딜 봐서 이게 경전차예요. 전차가 아니에요 일단. 그러니까 이런 걸 경전차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생각해 볼 건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 M242 체인건은요 사실 현존하는 거의 대부분의 동구권 장갑차를 2000m 이내에서 격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토우 미사일이 달려있으니까 어느 정도 제한적이지만 대전차 전투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뭐 경전차급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경전차는 아니에요. 내가 또 말씀드리지만.
그 다음에 M2의 무장 중에서 가장 특이한 것은요, 차체 양옆과 승강 램프, 이거 뒷문, 뒤에 이제 뭐 탈 때 요거 승강 램프에 설치된 6군데의 라이플 포트를 통해 발사할 수 있는 M231 포트 웨폰입니다. 이건 이제 M16을 짧게 자른 기관 단총이에요, 이게. 그래서 내부의 보병이 차체 안에서 밖을 향해 발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총은 아예 처음부터 반자동 기능은 없이 그냥 자동 사격만 돼요. 그러니까 M16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건데 그냥 짧게 잘라서 자동 사격만 가능한 거예요. 심지어 이게 가늠자고 가늠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준을 어떻게 하냐? 잠망경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조준을 하면 여기에 예광탄이 들어가 있거든. 그러니까 예광탄 탄도 가지고 대충 발사 방향 잡아서 쏘는 거예요. 그 다음에 M2의 또 다른 장점이 뭐가 있냐면은 탄약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25mm 기관 포탄도 뭐 2,000발이 넘고요. 뭐 M16 실탄 총탄도 한 5,000발 가까이 싣고 막 이래요. 그 다음에 각종 대전차 미사일, 그 다음에 대전차 로켓 뭐 이런 것도 잔뜩 실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뭐냐? 오랜 시간 전투가 가능하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승차 보병을 위한 이동 탄약고 역할도 톡톡히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특징이 있냐? 필요할 때는 특수 스크린을 차체에 두르고 물 위를 뜬 채로 주행도 가능해요. 근데 이거 잘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M3는 M2하고 기본적으로 같은 차량인데 M3는 뭐가 없었냐면 라이플 포트가 아예 처음부터 막혀 있었어요. 그리고 탑승 인원도 이제 승무원 외에 2명밖에 안 됐기 때문에 M2보다 훨씬 더 많은 탄약을 실을 수 있었죠.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브래들리의 기동 시스템은 뭐가 있을까요? 네, 브래들리는요, 터보 차저가 장착된 커밍스사제 500마력급 디젤 엔진은 VTA903을 탑재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그 양호한 출력 중량비의 엔진인데, 이 엔진 덕분에 M1 전차와 함께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기동력을 부여했어요. 속력은 시속 66km고요. 항속거리는 480km예요. 그리고 토션바 형태의 현수 장치를 장착해서 신뢰성도 아주 높았습니다. 실제 걸프전 당시 브래들리는요, M1 전차와 함께 500km에 달하는 사막을 이동하면서 전투를 했었어요. 이때 충분한 전투 능력과 기동성 등이 증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부족한 구석도 있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초기형은 뭐가 없었냐면 MBC 방어 시스템이 없었어요. 이게 사실 BMP는 있었거든요. 왜 안 넣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이유는 나름대로 있었어요. 왜냐하면 MBC, 즉 화생방으로 오염된 지역에서 하차 전투를 할 경우에 그 즉시 차내가 오염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MBC 방어 시스템을 처음부터 안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개량이 이루어졌죠. 이게 브래들리만큼 개량이 주구장창 이루어진 차량도 드뭅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개량이 이루어졌죠. 이게 브래들리만큼 개량이 주구장창 이루어진 차량도 드뭅니다. M2 브래들리는요, 기동성과 전투력 그리고 거주성이 비교적 우수한 장갑차이긴 했지만 8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문제에 직면합니다. 가장 큰 게 뭐냐면 방어력이었어요. 그때 이제 돌던 소문이 있어요. M2 브래들리는 수류탄 한 방에 잿더미가 된다. 과장도 이만저만한 과장이 아닌데 그만큼 M2는 실제로 방어력이 기대 수준보다 좀 낮았습니다. M2가 이제 장갑판이 중공 장갑판이었잖아요. 근데 이 중공 장갑판을 하면 각종 대전차 화기의 위협으로부터 내부의 장비와 연을 보호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전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그렇지가 않더라. 그래서 이 이후부터 이 브래들리의 개량은요, 방어력 개선에 초점을 맞춥니다. 먼저 M2A1이 있어요. 이게 1986년부터 생산하기 시작한 건데 그 전에 없었던 MBC 방어 시스템을 넣어놨어요. 여기서. 그 다음에 토 발사기도 이거 교체를 해요. 훨씬 탄도 키운 토2를 이제 장착해 놨죠. 근데 사실 M2A1은 조금 과도기적이고요. 제대로 된 게 이제 M2A2예요. 그래서 M2A2는요, High Survivability Version, 즉 고생존성형 장갑차, 이렇게 불립니다. 이게 1980년대 말부터 연구가 시작되는데 이 A2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이유가 바로 소련이 30mm 기관포를 탑재한 신형 보병 전투차인 BMP-2를 개발해서 배치했기 때문입니다. 이 BMP-2에 장착된 이 30mm 기관포는요, 1000m 거리에서 50mm 정도의 균질 아변 강판을 관통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BMP-1에는 73mm 포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73mm 포가 저하포였거든. 그래서 이제 관통력이 그렇게 좋은 포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BMP-1의 73mm 포다 이 BMP-2의 30mm 기관포가 더 치명적인 무기였습니다. 게다가 파편과 화재에 취약한 알루미늄 합금 차체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RPG 같은 거에 맞을 경우에 파편에 의해서 쉽게 관통이 되고 그리고 불도 굉장히 쉽게 붙는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 브래들리 평균 가격이 317만 달러였거든요. 근데 겨우 400달러짜리 히트탄에 파괴된다. 이건 굉장히 문제가 심각했거든요. 진짜 알루미늄 합금이 화재에 약한가요? 이것도 약간 좀 오해가 있긴 해요. 물론 강철보다는 조금 불이 잘 붙긴 한데 근데 강철로 만들어도요 사실 이게 장갑이 뚫리면 겉에 보기에는 좀 멀쩡해도 이미 안에 있는 모든 승무원들은 전사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탄약이 내부에서 기폭되면요 아무리 강철로 된 차체라도 폭발과 함께 엄청난 온도로 불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진정한 문제는 뭐였냐, 알루미늄이 상대적으로 파편에 취약하다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M2A2형은요 우선 파편의 산란을 막기 위해 차내의 중요한 부분에 케블러 복합재로 만든 파편 산란 방지 내장재, 즉 스폴라이너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요 내장재가 불연성으로 교체되고요 탄약의 보관 장소도 교체됐죠. 특히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BMP-2의 30mm 기관포에 대응해서요 차체와 포탑에는요 두께 25mm의 방탄강을 볼트로 고정하는 방식의 추가 장갑이 장착됐습니다. 주목할 부분은요 차내에 설치된 라이플 포트가 거의 사라졌다는 거죠. 6군데가 있었잖아요. 좌측 2개, 우측 2개, 뒤에 2개. 근데 이 6군데 중에 뒤쪽 2개만 남고 그 좌우에 있는 건 다 없애버렸어요. 이유가 뭔가요? 이것 때문에 방어력이 취약해진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방어력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것도 배경 중에 하나지만 그에 못지않게 라이플 포트가 별 실효성이 없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게 라이플 포트를 통해서 사격을 하는 거는요 명중률이 일단 낮아요. 궤적 가지고 쏴야 되니까 명중률이 낮고 그 다음에 사용 범위 역시 뭐야, 이게 수십 미터 이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20미터 정도야 사실 이렇게 쏘면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가까이까지 적이 접근한 상황이라면 이미 이 차량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위협에 빠진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요 실제로 여타 국가들은 보병 전투차에 라이플 포트를 안 다는 추세예요. 거의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이스라엘의 라파엘에서 개발한 반응 장갑이 이제 공급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브래들리 차체 전면하고 측면에 장착됩니다. 그러니까 RPG-7과 같은 보병용 휴대용 대전차 로켓에 대해서도 우수한 방어력을 가지게 됐죠. 그런데 미군도 이 돈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이게 생산과 배치가 늦어져서 실제 이라크전이 되어서야 이 M2A2가 사용됩니다. 장갑이 강화되면 뭔가 무게가 늘어난다거나 이런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장갑을 강하게 되니까 A2 버전의 전투 중량이요 원형보다 약 7.4톤이 증가해버려요. 그래서 30톤이 돼요. 따라서 출력 중량비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기동성도 떨어져 버리죠. 또한 서스펜션하고 트랜스미션에도 부담이 가중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서 M2A2는요 엔진의 출력을 600마력으로 향상시키죠. 그 다음에 서스펜션과 트랜스미션 역시 강화합니다. 이런 조치는 1989년 5월부터 시작됐죠. 근데 이렇게 해도 이게 출력이 필요한 수준만큼 오른 건 아니래요. 이게 100마력 늘렸는데도 이게 많이 힘들었대요. 그래서 기동성이 원형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덕분에 최고 속도는 원형이 시속 66km였잖아요. 근데 A2는 61km 시속. 그리고 연비도 굉장히 안 좋아져서 항속거리가 원형에 비해서 약 80km 짧아졌어요. 한편 미군은요 1991년에 있었던 걸프전의 전운을 연구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브래들리를 한 번 더 개량합니다. 바로 M2A2 ODS 버전이죠. 참고로 ODS는 오퍼레이션 데설트 스톰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사막에서 효율적인 전투를 할 수 있게 개량한 거예요. 무려 1423대에 달하는 A2 버전이 이 ODS로 개량이 됩니다. 이 ODS의 최대 특징은요 뭐냐면은 네트워크 전술을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적 아군 부대의 위치, 전력 등의 전장 정보나 상급 사령부로부터의 작전 명령을요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는 디지털 통신 시스템 FBCB2를 장착합니다. 또한 GPS가 장착된 항법 장치, 그 다음에 차체 뒷부분에 새로 설치된 보병 분대장용 평판 디스플레이가
추가됩니다. 이를 통해서 통합 전투력이요 무려 3배에서 5배까지 향상됐다고 하네요. 특히 적아 식별이 힘들어서 아군 간 오사가 적지 않았던 걸프전과는 달리 이라크전에서는요 5인 사격이 거의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병 분대장용으로 주어진 이 디스플레이도요 굉장히 획기적인 시스템이었어요. 지금은 흔하지만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하게 획기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스플레이에서 출력되는 정보를 통해서 차량 밖으로 나가기 전에 적의 위치와 전력 등 다양한 전장 정보를 미리 파악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분대장 또는 지휘관은요 이 디스플레이의 화상이나 문자 정보를 이용해서 하차한 부하 전원에게 정확한 명령을 신속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효율적인 전투가 가능해진 거죠. 이외에도 이 사막이라는 데가 거리 감각을 측정할 수 있는 지형주물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레이저 거리 측정기가 사격 통제 장치에 장착이 됩니다. 그리고 야간 전투를 위해서요 VAS 3D TV가 새롭게 탑재가 됩니다. 또한 기존 포수용 열 영상 장치도 해상도가 보다 강화된 2세대 장치를 장착해요. 그래서 4,000m 밖에서 적을 감지하고 2,500m에서 적을 식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야간 전투력이 아주 비약적으로 향상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 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장비가 또 추가되잖아요. 그러니까 내부 공간이 좁아져 버려요. 그래서 원래 보병이 6명 탑승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5명으로 줄어듭니다. 1명이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1994년부터는 이제 M2A3로 개량하는 계획도 진행이 됐어요. A2ODS하고 거의 뭐 마찬가지예요. 거의 비슷한데 다만 이제는 탑승한 모든 인원이 디지털 정보를 동시에 공유할 수 있도록 이제 디스플레이가 또 추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포탑하고 조종석 여기에도 이제 디스플레이가 또 추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A3 버전에서 가장 눈에 띄는 신형 장비는요. 포탑 오른쪽에 장착된 차장 전용의 360도 선회식 독립 감시 조준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의 장착으로 인해서요. 브래들리는 드디어 헌터 킬러 능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 차장은요. 포수용 사이트의 화상만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대한 수색 탐지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A3형에서는 이 FCS 화력 통제 시스템이 신형으로 교체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목표에 대한 자동 추적 능력이 새로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개량하면 네. 또 막 무거워지지 않을까요? 네. 더 무거워져서 기동력이 더 떨어집니다. 최고 시속이 60km도 안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무튼 1997년부터 M2A3 개량형이 시작이 됐고요. 모두 1602대가 지금 배치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중요한 실전. 실전 중요하죠. 이 브래들리의 데뷔전은 걸프전입니다. 근데 이 걸프전에서 브래들리는 진짜 큰 전과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개발 당시에 제기되었던 비난 여론을 잠재우는데 성공을 할 정도로 굉장히 활약이 컸어요. 근데 걸프전 초기에는요 개량되지 않은 브래들리 초기형도 투입됐어요. 그래서 방어력 문제가 그때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됐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미 육군이 생존성이 우수한 A2 버전을 투입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A2 버전 신규로 생산된 것하고 그 다음에 유럽에 전개됐던 A2 버전을 빼내가지고 다 이제 여기 걸프전에 밀어넣어요. 그래서 이제 이 걸프전 당시에 배치된 브래들리 중에서 A2 사양이 48%, 한 절반 조금 안 되고 A1 사양은 33%, 그 다음에 극초기 사양 요거는 19%였어요. 이 미 국방성의 보고에 따르면요, 브래들리는 지산전 당시에 약 90%가 넘는 가동률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기동성 측면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M1A1 전차와 양동작전을 펼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이외에도 포수 차장 사이트에 부착된 열 영상 장치하고 주포인 25mm 부시마스터 기관포가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열 영상 장치는요 연기나 모래바람 속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발휘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성능이 떨어지는 구형 FCS를 장비한 이라크구의 기갑 차량을 처음부터 압도할 수 있었어요. 다만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죠. 이 당시에 브래들리에 탑재된 열 영상 장치는요 해상도가 좀 높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물체의 정확한 형태까지 보여주지 못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피하 간의 식별에서도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25mm 기관포는 평가가 좋았다고. 네, 이게 평가가 굉장히 높았는데 당시 이 25mm 부시마스터 기관포에다가 새로 개발된 열화 우라늄탄이 들어갔어요. M919 APF SDS 티탄이라는 건데 이게 공격력이 월등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텅스텐보다도
관통력이 훨씬 높아가지고 50mm 장갑을 관통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소련제 BMP는 물론 측면이라면 연발 사격을 통해서 T-55급 전차까지도 관통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1990년에 선행 생산이 막 시작된 상태였거든요. 이 열화 우라늄탄이. 그래서 부대에 배치된 양이 아주 적었어요. 그래서 브래들리 포스들은 어떻게 했느냐? 열화 우라늄탄 한 발을 쏴서 명중을 확인한 다음에 두세 발을 끊어서 쏘는 방식으로 탄을 아껴 썼습니다. 그 다음에 내내 문제가 됐던 방어력은요, 희비가 좀 교차했습니다. 적어도 철갑탄을 맞는 경우에는 관통 시 생기는 파편 비산에 따른 피해가 거의 없었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뭐가 제 몫을 했다? 이 스폴라이너가 제 몫을 했다는 얘기죠. 하지만 30mm 기관포를 막을 수 있도록 설계된 A2형의 측면 장갑이요, 이라크군의 14.5mm 중기관총에도 관통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이제 추가 장갑판을 설치했죠. 근데 가장 문제가 된 건 뭐냐? 걸프전 때. 바로 여러 번 말씀드렸자면 피하 식별이었어요. 이 걸프전에서 파괴된 브래들리는 모두 20대였습니다. 그중 무려 17대가 아군에 의한 오인 사격이었습니다. 걸프전 이후에 2003년에 발발한 이라크 전쟁에 참가한 브래들리는요, A2와 A2ODS 그리고 저군수만 배치되어 있던 A3였습니다. 앞에 두 버전은 주력이었던 제3보병사단이 장비하고 있었고요. 신형 A3는 제4보병사단에만 배치가 돼 있었죠. 그래서 이 A3는 초기 공격 작전에선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당시 3보병사단은요, 이 브래들리를 이용해서 이라크에서 여러 가지 작전을 수행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민병대원들하고의 전투였어요. 그러니까 여러 경우에 민병대들이 이제 산발적인 공격을 했을 때 이 브래들리가 나서서 기관포를 난사하기만 하면 순식간에 상황이 정리가 됐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굉장히 짧은 거리에서 RPG를 막 쐈어요, 브래들리한테. 근데 이 RPG가 폭발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민병대들이 너무 흥분한 나머지 너무나 가까운 거리에서 RPG를 쐈어요. 근데 여러분, 이 RPG는요 5m 이내에서 맞으면 폭발을 안 해요. 그래서 기사회생한 브래들리가 바로 기관포를 난사합니다. 그래서 상황을 정리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극적인 전투 사례거든요. 근데 이 전투 사례에서 브래들리는요 무려 493명의 민병대를 사살합니다. 그 다음에 다량의 차량과 부대 시설을 파괴했죠. 특히 초근접전일 경우에는요, 너무 화력이 강한 전차의 주포보다는 기관포가 더욱 효율적이라는 것을 입증했어요. 하지만 부작용도 있었죠. 왜냐하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탄약이 굉장히 많이 소모됐어요. 그래서 이라크전 초기 이후에 모든 브래들리는요, 평소에 2배에 달하는 탄약을 적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라크전 초기에 가장 유명한 전투가 이제 나자프 전투예요. 이 나자프 전투에서 미 제3사단은요, 약 1000명의 민병대와 100대의 무장 트럭을 섬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그다드 근교에서 그 유명한 썬더런 작전을 실시하죠. 이 썬더런 작전이 뭐냐면 이 M1 전차하고 M2 브래들리로 팀을 짜서 이제 바그다드에 진입하는 그런 작전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라크군한테 굉장히 큰 심리적 타격을 줍니다. 특히 이 썬더런 작전을 통해서 이라크 대통령군을 점령해버려요. 그리고 여세를 모아서 일거에 바그다드 시내로 돌입을 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이 보병자의 3사단이 큰 희생을 치를 줄 알았는데 별로 희생 없이 바그다드를 쉽게 점령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이라크전에서 사단급 전투가 거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M1 전차의 활약은 크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민병대와 같은 소규모 게릴라들이 공격해온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브래들리의 활약이 상대적으로 아주 많았었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한때 이 브래들리 보병 전투차는요, 스트라이커 전투 차량에 밀리는 듯 했어요. 이제 시대가 변했다 막 이렇게 해서 뭐 신속 기동군이 더 좋은 거야. 그래서 스트라이커 사단, 뭐 스트라이커 여단 창설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근데요, 이 스트라이커 장갑차가 시가지 전투에서 사용하기에는 방어력과 화력 모두가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심지어 무슨 일이 있었냐? 스트라이커 여단이 이제 보관된 M2, A2 브래들리 보병 전투차를 다시 꺼내서 작전에 사용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 그렇다면 결론은 어떻게 되나요? 이 M2 브래들리는요, 냉전 이후에 미 육군의 IFV로서 대활약을 펼쳤습니다. 현재 미 육군은 M2 브래들리 3,500여 대 전부를 대체할 유무인 복합체계 차기 보병 전투차 사업 OMFV를 개시한 상태예요. 여기에는 이제 우리나라 하나도 참여하고 있죠. 하지만 이게 워낙 대규모 사업이에요. 그 다음에 미군 대규모 사업의 특성을 여러분들 좀 잘 아실 거예요. 일정이 질질 늘어지는 거. 그쵸? 그래서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M2 브래들리는요, 한동안
앞으로도 한동안 미국군의 주력 보병 전투차의 위치를 확고히 할 것 같습니다. 적어도 2030년대 초까지는 뭐 끝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미군의 이런 대규모 사업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뭡니까? 진행하다가 돈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으면 뒤집어 엎어버리는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 OMFV 사업 자체가 엎어질 수 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M2 브래들리는 이미 실전에서 그 능력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손에 들어가서도 대활약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한번 기대해 볼 만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러시아의 T-80이나 T-90 전차 등과 맞짱 뜰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